이 책이 너희들한테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음, 그래도 누차 강조하지만 너무 쉬운 책을 뭐 같이 읽을 이유가 없고, 음, 이 책을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반복해서 뭐 읽는 것도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에 371페이지에 있는 구절을 선생님이 한 단락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이 책 전체를 고미숙 작가가 어,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물과 하나 되어 마침내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것은 마음을 청정하게 비움으로써 생사심, 살고 죽는 마음을 벗어나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경지, 무라일체라고 하지. 대상과 나가 일체다. 무라일체의 경지라고 할 수 있지요. 어, 이 부분은 그 열하일기 원문을 보면 일야, 구, 도하, 기 하룻밤에 9번이나 도하, 강을 건넌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일야, 구, 도하기라고 하는 어, 절에서 이렇게 따온 겁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워야 되는 수필이야. 귀와 눈, 곧 감각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분별심. 분별심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편견 같은 거야. A는 A고 B는 B다라고 나누는 거지. 사실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면 하나일 수 있는데. 벗어나면 집착해야 할 아상이라고 하는데, 나자에 그 생각상자를 쓰는 아상은, 사실은 불교의 용어인데,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대상이 자기 정체성 같은 거예요. 결국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맥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진시팩토리아 국어학원 원장이지만 만약에 똑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너희가 아닌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이런 강의를 한다면 이것은 내가 학원 원장의 아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똑같은 얘기, 똑같은 수업을 선생님 자녀들에게 한다면, 아이들한테 한다면 나는 학원 원장이 아니라 아빠라는 상을 갖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나는 예비군이면서 남자면서 지구인이면서 한국인이면서 이 모든 아상들,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연하고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할 어떤 것이지 그것이 이렇게 고정된 어떤 것이어서 내가 집착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물을 건널 때 밤에 건널 때는 강물 소리가 콸콸콸콸 들려서 내가 죽을 것 같이 무섭다가 낮에 건너면 왜 그 무서운 강물을 똑같이 건너는데 왜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내가 눈이 지금은 무서운데 쏠려 있으니까 귀가 안 들리는구나. 강물이 너무 무서운 게 시각적 정보로만 들어와서 내가 귀가 안 들리는 것이고 밤에 강을 건넌다면 일야 구도하기에서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너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눈의 걱정, 눈의 어떤 감각적 정보가 차단되니까 그 공포가 귀로 집중이 돼서 그때서는 강물 소리가, 황하의 강물 소리가 콸콸콸콸 들리더라는 거지, 무섭게. 그 모든 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 공포는 어디서 생긴 거야?
강물과 내가 분리돼 있고 저 강물과 나는 다른 존재고 나는 살고 싶고 죽기가 싫고 이런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나눠지는 이 분별심이 사실은 나의 정체성을 그때그때 고정시켜서 집착을 만든다고.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그가 여행의 초입구에서 던진 화두, 열애의 평등한 안목, 소경의 눈과 같은 맥락에 있다. 뒤쪽에 이 소경의 눈과 열의 평등함과 관련된 본문을 해설하겠습니다. 열에게서 발산하는 강렬도는 바로 이름의 중력에서 벗어나 무상한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불교 용어인데 없을 무자에 이 항상 상자를 쓰는 그러니까 항상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야? 항상 가변적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한다는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거죠. 가변적이다. 무상하다는 것은 그래서 가변적이라는 의미로도 있지만 대체로 허무하다, 덧없다라고 할 때 무상하다, 아유 인생 무상하네 이렇게 쓰는 말이죠. 여기서는 그런 허무하다는 의미보다는 가변적이다, 항상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맥락인데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한테는 학원 원장, 국어 강사, 학원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어서 선생님은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마치 중력처럼, 우주의 중력처럼 벗어나기 힘들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 바로 집착하는 아상의 고정된 아상으로 나는 유연하게 새로운 변신을 못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지. 여행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한국인임을 잊게 하지, 해외여행을. 아무튼 그 무상한 흐름에 몸을 맡기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생성할 수 있는 노마드, 유목이라고 했지요. 유목민.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여기가 내 고향이네. 난 여기를 떠나면 삶의 터전을 잃었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나를 다른 곳에 위치시켜서 그 새롭게 만나는 마주치는 존재들 덕분에 나는 수많은 존재로 계속해서 변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고 나는 고정된 정체성 아상이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 여행을 하는데 가장 나쁜 여행자는 어떤 거야? 내가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 싸가 짊어지고 여행을 가는 거지. 나는 서양 음식 안 맞아가지고 고추장하고 김치 꼭 갖고 가야 돼 이런 거. 그러려면 집에 있지 왜 여행을 가냐? 그지? 떠나는 거지. 떠난다는 건 뭐야? 낯선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변신하는지.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라고 하잖아. 자유를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했지만 선생님은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작년에 우리 뭐 같이 읽은 책인데 이 장자 강인가? 뭐 이런 책에서 장자의 책에서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유는 떠날 수 있는 힘이다. 사실은 선생님이 이 자유는 떠날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곱씹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떠날 수 없나? 떠나면 위험하고, 떠나면 낯설고, 지금 내 위치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니까. 이 노마드적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은 계속해서 움직여서
내 삶이 어디 고정돼 있지 않고 새롭게 마주치는 환경과 새롭게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유목민의 힘이지. 선생님도 지금 지난 15년 정도를 경기도 평촌이라고 하는 사교육의 아주 1번가에서 수업을 하다가 올해 초에 이 충남 도청이 있는 지금 내포 신도시로 내려와서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떠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도전이고 두려운 일이고 하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자유롭다면 내가 갖고 있는 조건들, 내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을 정말 버리고 떠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냐? 그러한 용기를 뭐라고 한다고? 자유라고 한다고. 그게 자유지. 내 맘대로 하고 일탈하고 어디 가서 담배 피우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로부터 결연히 떠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혼자 설 수 있느냐. 그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내 선택의 이유가 나한테 있다. 자유. 이유가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야. 내가 떠날 수 없는 존재가 아무리 내가 자유롭다라고 해봐야 그거는 일종의 허상인 거지. 저를 구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서 나는 편해서 내가 여기 있는데요. 그러면 네가 편안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너가 분연히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그때 네, 분명히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기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확실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 내가 있는 장소와 여기는 내 주인공으로서 내 제대로 된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에 매여서 어떤 사람과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매여서 내가 여기에서 뿌리 뽑히는 순간에 어떤 나무가 뿌리 뽑힌 것처럼 그 죽어버린다면 나는 여기서만 살 수 없다면 내가 여기를 좋아한다? 내가 여기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은 나의 생존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A, B, C, D, E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자유로운 선택이어서 소중한 것이고 주체적인 나의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지 남들이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떠날 수 없게 된다면 그거는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행은 그런 것이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제대로 된 그 자유를 만끽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자신,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마주치는 존재들과 함께 변신하는 자기. 그래서 내가 떠나온 곳이 새롭게 돌아갔을 때 그곳 역시도 낯선 곳으로 다시 나를 변신시킬 수 있는 어떤 것. 그게 이 열하일기라고 하는 세계 제일의 최고의 여행기라고 하는 이 예찬을 받을 만한 책이고 그 연안 박지원이 우리 인문학적 역사 속에서 영정조 시대의 화려한 시대를 대표하고 고전을 대표하는 저자가 되고 사상가가 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인 거지. 대단한 사람이지. 그 천 개의 고원을 나오면서 이 천 개의 고원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들레즈와 가타리라고 하는 어,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책이라고 했지요. 어떤 우뚝한 산이 있고 낮은 곳이 높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 개의 고원처럼 우리는 각각의 하나의 고원들이어서 우리들 사이의 관계성이 중요한 것이고 누구의 우열을 가르고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것이 과거의 어리석은 근대성이다라고 하는 비판.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은 지금 이 연안 박지원이 세계의 중심부인 청나라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하나의 고원이니 새로운 고원과 마주쳐서 내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마치 유목민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또 그렇게 보고 오고 그 보고 왔으니 그것을 들고 조선사회의 우루한 조선사회 주자학적 성리학적인 아주 교조적인 사상에 이 매몰돼 있는 그래서 이 열한박지원의 이 열하일기가 그 손자 때에도 제대로 출판되지 못하고 마치 촛불의 잿더미로 사라져버릴 위기까지 처했던 이 문제적인 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글 쓰는 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정조라는 개혁군주조차도 이 열한박지원을 불러다가 반성문 쓰게 하고 반성문 쓰면 내가 벼슬 줄게 꼬시기도 했지만 나는 이런 글 쓰는 사람이니 난 이런 글 쓰고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강력한 자유의 마음, 나를 길들여가지고 벼슬로 길들이고 나를 형벌로 길들여가지고 내 자유로움을 뺏으려고 하는 나를 가축으로 만들려고 가축화하려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분열이 떨치고 이렇게 사는 자세 이런 마음에서 열혈기와 같은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대체 연암은 누구인가? 물론 나는 아직도 그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미래의 포말인, 이 포말은 물거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암박지원의 시를 인용한 거지. 나에게 그의 묘비명을 쓸 자격이 주어진다면 나는 다만 이렇게 쓰리라. 살았노라. 연암박지원은 살았고, 진짜 사는 것답게 산 거지. 그 시대에 얽매여가지고 그 시대의 관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면서도 더 높은 세상을 스스로 탐구하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를 변신시키고 고정되지 않은 생각들, 또 우정, 웃음 이런 것들로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종속돼서 세속적 욕망에 종속돼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충실히 자신의 삶들을 살아낸 제대로 산 사람. 그래서 살았노라. 그리고 그것들을 어디 적었어? 열하일기에 녹여낸 거지. 물론 열하일기 말고도 위대한 작품들이 많죠. 반경량 외전에 나와 있는 소설들, 특히 뭐 화생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참 대단하죠. 선생님의 서평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음, 대학 시절부터 여차례 거듭해서 읽은 이 책이 선생님이 이 책을 최소한 고민숙의 이 책을 한 세 번 정도 이번까지 정독을 한 것 같고 어, 고민숙의 열하일기를 더 자세히 해설한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라는 책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냥 이번에 이 책을 읽는데 과거에는 뭐 선생님도 대학 다닐 시절이나 이때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웬만한 모든 작품들과 이런 것들을 다 접해 보니까 잘 읽혔어. 연암과 그의 친구들, 뭐 여기 나오는 홍대용이라든지 박재가라든지 이덕루라든지 아니면 백동수라든지 백탑시파라고도 불리는 조선 정조 시대의 어, 박지원 주변에 아주 새로운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통상은 뭐 실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청나라 학문을 배우자라고 해서 독학파라고 불리는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또 그의 시대 영조정조 시대 조선의 르네상스 시기라고도 하고 근대가 꼽히는 시대 또 청나라라고 하는 100년 전에 우리가 굴복한 오랑캐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 풍요 안에서 살고 있는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던 시대. 어, 그 시대와 그 어떤 뭐 그 원수를 보러 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어, 음, 서울대 김영민 교수가 쓴 에세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열하일기와 같은 그 연행기, 연경, 베이징을 사신으로 갔다 오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그 아마 서가인강 시리즈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에서 다뤘던 어, 그런 것이 이제는 이제 어, 이 원수를 보러 가는 여행 뭐라는 게 이게 연행기라는 거죠. 연경, 국경이라고도 하는데 청나라 황제를 만나러 사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는 원수이면서 동시에 우리 주인이지. 이 세계의 정점, 중심이. 어, 이 원수를 만나러 가는 여행이라고 이 조선시대의 연경, 청나라 사신, 조선의 사신으로 청나라의 황제를 만나러 가는 이 여행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뭐 대단한 뭐 표현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선생님이 좀 익숙해지니까 더 잘 읽혔다는 거예요. 독서의 실체는 이렇게 그 시기마다 선생님 이 책을 20대에 한 번, 30대에 한 번, 그리고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세 번째 정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 10년 만에 또 이렇게 책을 들춰봤을 때 뭐가 느껴지냐면 아 그래 내가 그동안 어, 더 많은 책들과 이런 그 정보들이 쌓여서 더 잘 읽히는구나. 내가 그래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진 않았구나. 이런 뭐 나름의 어떤 지식의 효용감이라든지 공부의 효용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도 어, 독서의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열알기를 읽노라면 20대 중반에 선생님이 형하고 같이 이제 중국도 갔었고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실크로드에 있는 사마르칸드나 히바 같은 아주 고 도시들 어, 동서양을 이렇게 그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도시지. 어, 아주 고생스러웠지만 돈도 없어서 배낭 메고 힘든 여행이었지만 그때 되게 좋았어. 지금 뭐 추억해 보면. 예, 아, 열알기에 그 연안 박지원이 조선시대에 말 타고 강을 9번이나 한 방 하룻밤에 건너가기도 하고 이 책에서도 다루지만 3박 4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막 말을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말 위에 올라타가지고 강을 건넌다든지 이런 위험천만하기도 하고 이런 뭐 여행들 음. 그때는 통곡할 만한 자리 이거는 연안박지원의 호곡장 기운인데 연안박지원이 조선에서 만주에 처음 나갔을 때 여기가 바로 통곡할 만한 자리구나 감탄스러워서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왔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그리고 즐거움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서 느끼는 통곡의 실체다 감격의 실체다라고 하는 그 통곡할 만한 자리가 있다. 이런 것이 호흡장기의 내용인데 열알기의 아주 중요한 절창 중에 하나죠. 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삶의 시종, 처음부터 끝이 온통 통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삶의 본질은 고통이지요. 너희도 이 밤에 지금 이해도 안 되는 책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잖아. 고통이지. 어릴 적에는 선생님이 뭐 10대, 20대 때는 다산 정약용 선생, 그 동시대에 이 책에 이제 보록이라고 그래서 뒤쪽에 부록처럼 이제 붙어 있는 데에서 어떻게 동시대를 산 다산 정약용과 연안 박지원이 왜 만나지 않았을까? 왜 서로 교류가 없었을까? 그들의 개성 공통점과 차이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써 있는데요. 음, 그 다산의 강계한 그 어떤 우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시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사회구조나 삼정의 문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탐관오리의 가련주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아주 빼어나게 감동적이었는데 불혹, 40세를 불혹이라고 하죠. 이 40불혹을 넘긴 한참 넘긴 내 안에서 모든 선들이 경계선들이 희미해져서 그런지 연암에 이름가 맞는데 종횡무진의 사유가 더 편안히 읽힌다. 마치 운명처럼 지울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쌓여 초매. 여기서도 이 초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일종 카오스지. 혼돈. 혼돈이지 혼돈. 혼돈의 카오스. 코스모스의 반대고 질서가 없는 세계가 완전히 뭉그러진 어떤 그런 것 같은 종횡무진의 지경이 되고 보니 내가 귀하고 집착한 모든 언어의 선들이 언어라고 하는 건 구분 짓는 도구잖아. 그런데 달나라 장난 같기만 하다. 달나라의 장난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김수영의 시의 한 구절이지요. 이번 독서에서 눈에 띈 것은 황제가 중국 황제가 연경이 아닌 처음엔 연경으로 가면 황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70세 생파를 어서 한 거야? 북쪽에 있는 열하에서 그러니까 연경은 여긴데 열하로 올라오라고 했잖아. 더 위로. 머무를 이유는 추론을 하는 대목이다. 연암이 그 밝은 눈을 가지고 그저 껄껄 선생으로 연암의 별명이라고 돼 있죠, 이 책에서. 나는 껄껄 선생이야. 나는 그냥 웃고 사는 사람이야. 시간이 되면 면천에 들러봐야겠다. 우리 그 홍성 옆에 있는 게 면천인데 여기에 연암 박지원이 군수로 면천군의 군수로 어, 그 백성들 다스리던 장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직접 안 가고 맨날 면천갈비만 가서 갈비는 먹어봤는데 면천에 시간이 되면 둘러볼 생각입니다. 여기 홍성에 살면서. 어, 지금 선생님 핸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이제 내일 바꾸는 핸드폰이 올 텐데 그래서 이렇게 그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자, 선생님 다 모든 그 준비한 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앞에서 얘기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자, 열하를 보고서 연암 박지원은 천하 형세를 다섯 가지로 변증한다. 말로써 논증한다 이거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선 사신단한테 베이징, 지금의 북경인 연경으로 이렇게 오라고 했단 말이야, 처음에. 그냥 연경에 도착했는데 황제의 피서산장인 지금 북쪽에 있는 열하라고 하는 온천이 있는 뜨거울 열자를 쓰는 뜨거운 강이라는 뜻이죠. 열하로 오라고 해가지고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겨우 도착했다는 거잖아,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왜 그 당대 최고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청나라 황제가 자신의 고희연 70세 생파를 거대하게 하는데 그 거대한 생파를 북경에서 하지 않고 열하라고 하는 북쪽으로 치우친 이곳에서 해는가라는 것에 대한 연안 박전의 생각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연하는 장성, 만리장성밖에 황벽한 아주 황폐하고 공벽한 땅이다. 천자, 천자는 하늘의 자식이라고 해서 황제를 가리킵니다. 또는 만승, 수레가 만대라고 해서 만승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건륭제 황제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 변방의 구석까지 와서 거처하는 것일까? 명분은 더위를 피한다. 그래서 북쪽이 더 시원해서 왔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상은 천자가 몸소 나가서 변방을 방비하는 꼴이니
이로써 몽고가 강대한 것을 알게 됐다. 연안박지원이 사신단으로 가가지고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 생파 장소를 베이징이 아닌 더 북쪽에 있는 열하로 옮긴 장소의 첫 번째는 뭐라는 거야? 황제가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강대국의 면모를 열하에서 펼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어떤 두려움 때문이야? 천자의 몽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왜? 몽고 항상 자기네들도 이 만주에서 발생해가지고 명나라를 없애고 중원을 차지했잖아. 자신들도 북방민족이잖아. 마찬가지로 중원에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또 쳐들어올 수 있는 이 몽고, 북방민족, 유목민족, 노마드들이 또 걱정됐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로 왔다고? 북쪽으로 와 있다고. 명불은 피서지는. 둘째는 황제는 서번은 티베트입니다. 티벳의 승왕, 판첸라마, 이 달라이라마 판첸라마를 뭐 여기 좀 판첸라마지. 스승으로 삼아 황금으로 전각을 지어 그를 살게 했으니 천자는 또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떳떳하지 못한 예절을 쓰는 것일까? 왜? 중국은 뭘 숭상해? 유학을 숭상하는데 황제 위에 있을 수 없잖아. 황제 위에 누가 있을 수 없잖아. 지존이잖아. 가장 높은 존재. 그런데 누구를? 티벳의 서번의 왕을 자기 스승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황금으로 화려한 집을 짓고 그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명목은 스승으로 대접하지만 실상은 전각 속에 황금 정각을 만들어서 그 속에 가두어두고 하루라도 세상이 무사할 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니 이로써 서번이 몽고보다 더 강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이야 티베트가 중국이 침공해가지고 그냥 그 자치구 중에 하나로 위구르 자치구냐 티베트 위구르냐 뭐 아무튼 그렇게 만들었지만 과거의 티베트는 항상 중국이 골칫거리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제가 존경해요. 그러니까 내가 황금으로 집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사세요. 사실은 뭐라고? 황금 전각이 가둔 거라. 이 두 가지로 를 보더라도 황제의 마음이 늘 괴롭다는 것을 짐작할 만하다. 사람들은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황제가 지 멋대로 생파 장소를 바꿨구나라고 생각할 때 연안 박지원은 그렇지 않다. 내가 보니 이런 걱정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서 여기서 생파하는구나. 보통 사람들이 보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진짜는 뭐야?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 조선 그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겠냐. 지금도 이렇게 보기 어렵겠지. 입체적으로. 셋째, 사람들의 문자를 보면 비록 그것이 신상한 보통의 두세 줄 편지라 하더라도 반드시 역제 황제의 공덕을 늘어놓고 당대의 은택에 감격한다고 읊조리는 것이 모두 한인, 명나라의 후손들, 청나라가 아닌 명나라 후손들의 글이다. 이런 과잉 충성은 어디서 비롯하는가? 대개 스스로 중국의 유민으로서 항상 걱정을 품고 스스로 혐의하고 경계하느라 입만 열면 칭송하고 분만 들면 아첨을 해낸다. 왜? 그래서 만주족한테 청나라 만주족 오랑캐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한인들이 괴롭기 때문이라는 거야. 넷째, 사람과 필담, 일종의 그 채팅이라고 할 수 있지. 당시에 뭐 한중인 사람들이 만나도 다 뭐 우리가 이제 영어 하면 다 영어로 이렇게 채팅할 수 있듯이 과거에는 이제 다 이 한문으로 이렇게 채팅을 했지요. 비록 평범한 수작을 한 것이라도 말을 마친 뒤에 곧 불살라버리고 쪽지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 증거 인멸하는 거지. 이것은 비단 한족만 그런 게 아니라 만주족들도 청나라 고유의 얘네들도 더욱 심하다. 그럼 대체 만주족 선비들은 왜 그런가? 만주족 사람들은 그 직위가 모두 황제와 지극히 가까운 데 있는 까닭에 법령에 엄하고
가혹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 청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법령이 가혹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상 통제를 하는 거지. 내가 조선 사람과 필담을 한 것을 막 씹어서 삼켜버린다든지 아니면 불로 태워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열알게 곳곳에 계속 나온단 말이야. 이건 뭐야? 그렇다면 비단 오직 한인들의 마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천하를 법으로 금하고 있는 자의 누구야? 이 만인들, 만주족 사람들도 마음이 괴로운 것이다. 이게 연하에 파악한 천하의 형세다. 황제, 몽고, 서번, 한족, 만족 사이의 역학, 힘의 관계를 집약하는 한편 그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제국의 배치가 한눈에 포착되지 않은가? 편협한 분별을 사로잡혀 심층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만이 제시할 수 있는 지도 그리기. 그의 북학, 청나라 학문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왜 청나라 위대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보려면 청나라 무시하고 청나라 정벌하자는 그 100년 전의 사소한 원한 때문에 우리 사고를 딱딱하게 굳은 사고가 엄마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 같은 사고에서 벗어나서 큰 세계로 나가자. 그 통곡할 만한 기쁨과 즐거움에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지. 물론 우리가 역사가 스포지만 그 주자학적 고루한 생각에서 못 벗어나서 결국 사회개혁을 하지 못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로부터 100년 후에 망하는 거지. 학이념 단지 근대적 민족주의로 포섭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 연안박지원의 이런 안목이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누군가는 무조건 미국 편,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신 분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맨날 같이 흔들잖아. 미국은 언제는 우리와 우방이지만 지금 우리 알다시피 트럼프가 관세 전쟁할 때는 트럼프를 위시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상대 국가이기도 하단 말이야. 무조건 미국 편 들자 이런 것은 바보 같은 짓이지. 똑같은 말로 무조건 중국 아예 중국 싫어 중국 나빠 중국은 후진데 독재야. 그렇게 하면 지금 중국이 세계 제일의 AI 기술이라든지 미국과 더불어서 G2의 자리에 올라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에 인접해 있는 아주 강력한 국가인데 그것을 무시해가지고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지. 세상의 이 판세를. 그럼 그 안에서 과연 그, 이 4대 열강 그리고 분단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현재 우리나라가 나아갈 바, 우리나라의 이익이라든지 우리의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단지 친미, 단지 친일, 단지 친중, 친러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에 얽매여 가지고 나는 미국이 좋으니까 미국 편. 이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이지.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난 미국 싫은데, 난 일본 싫은데 이런 말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지한 것인지를 200년 전, 300년 전의 연안박지원의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게 좀 반성해 볼 지점이 있는 거죠.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이 세계를 입체적으로 역학관계가 어떻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는지를 뭐 하나로 본 거야? 황제가 왜 자기의 주 성인 베이징, 어, 이 천안문이 있는 고궁이 있는 거기서 하지 않고 자금성에서 하지 않고 저 조그마한 열화라고 하는 곳에서 하냐? 그 하나를 가지고 분석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역학관계를 조망하고 있는 그야말로 지도 그리기, 역학관계 지도, 외교적 지도 그리기를 하고 있는 이 빼어난 조선 선비가 어떻다고? 그냥 면천군이라고 하는 요 동네에 조그만 동네에 분수로 마감을 한 거지. 안타까운 거지. 마찬가지 같은 논거에서 같은 논지에서 이 구절도 1138페이지 이 구절도 같이 읽어볼 만합니다. 봅시다.
연함이 보기에 청나라 쪽 입장은 그러니까 무력으로 조선 무릎 꿇리는 거는 실중 먹긴데 왜 이렇게 조선을 존중하는 척 했느냐 얘네가 그것에 대한 의리죠. 조선은 본래 예의로 이름이 나서 머리털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데 이제 만일 억지로 그 심정 뭐 목숨처럼 머리카락 안 깎고 버티는 거잖아. 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 감, 회, 상, 효, 지, 시야. 뭐야? 신체의 모든 피부와 살, 머리카락은 부모님한테 받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감이 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바로 시작이다. 효지시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논어의 구절 혹은 뭐 유학의 경전에 거의 무슨 탈레반들처럼 교조적으로 꽂혀가지고 헤어스타일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이것을 예의라고 집착하고 있는 입장에서 청나라가 야 니네 우리 헤어스타일대로 변발 지난 시간에 했잖아 변발해 헤어스타일 바꿔 차라리 죽어도 헤어스타일 못 바꾼다는 거잖아 이게 연안 박지원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한 짓이냐 머리카락인데 단지 헤어스타일인데 만일 억지로 그 심정을 꺾는다면 우리 군사가 돌아온 뒤에 반드시 뒤엎을 것이니 반역이 일어날 거니 예의로서 얽매어 두느니만 못할 것이다. 저들이 만일 도리어 우리 풍속을 배운다면 말 타고 활 쏘기가 편할 텐데 왜? 얘는 북방 유목민족이니까 말 타고 활 쏘는 게 얘네 풍속이야. 그 우리 풍속 배우라고 이는 우리의 이익이 아니다라며 드디어 중지시켰다. 이게 뭐야? 열한박지원이 볼 때는 청나라놈들이 이런다는 거야. 조선의 예의를 존중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문약, 니네 문화를 존중하고 글 공부나 하고 공자와 맹자를 주장하게 빠져 있어라. 그거 그냥 인정해 줄게. 니네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공자 맹자의 사상이나 계속 공부하고 있어. 헤어스타일 존중해 줄게. 대신에 뭘 배우지 마? 말 타고 활 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력의 강함을 갖지 못하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풀어놨다는 거예요. 이런 권력구도를 읽지 못한 채 변발한 아유 헤어스타일 저게 뭐야 부모님한테 받은 머리카락을 저딴 식으로 하다니 라고 손가락질하는 우리나라 인간들이 당시 조선 인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냐. 마찬가지 전족도 그렇지. 전족은 뭐야? 여자의 발을 올감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발을 기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하이힐 신는 것처럼 만드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 자빠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별의별 폐습이 있는데도 이 한족들, 이 여성에 대한 신체에 대한 이거 뭐 완전히 가부장적인 학대잖아,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예쁘다. 여성들이 예쁜 여자 되려면 발을 접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꽁꽁 싸매가지고 조망만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것도 만주족 애들, 청나라 애들이 아주 강력하게 없애지 않았단 말이야. 왜? 니네 그렇게 해라 이거지 뭐. 니네 그게 문화여서 목숨처럼 중요해? 그러면 해. 그러다 망하겠지 뭐 이렇게. 자, 열알기에서 선생님이 가장 그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했잖아. 지금 황제가 서번, 티벳이라고 했지? 서번의 승왕, 이 스님의 왕, 스님이면서 왕이니까 판첸 라마라고 하는 이 달라이 라마의 법왕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지. 이 청나라 황제가 이 승왕한테 지금 황금의 전각을 지어주고 여기에서 살게 했다는 거잖아. 뭐 연합박지원이 볼 때는 그거 외교적인 어떤 술책이야라고 했지만
어쨌든 황제가 스승으로 섬기고 우리는 황제를 오랑캐라고 무시하기는 하지만 오랑캐 바바리안 무식한 놈들 무지한 저 야만족들이라고 무시하고 우리의 원수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만승천자잖아. 우리가 조공바치고 우리가 굽신거려야 되는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나라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을 이렇게 보듯이 트럼프가 하자고 하면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좀 따라줘야 되는 그런 관계지. 그런데 이 황제가 조선 사신단한테 잘 대해준답시고 뭘 한 거야? 이 승왕, 판첸라마를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법왕 달라이라마가 선물로 우리 조선의 불상을 봉으로 만든 불상을 선물한 거야. 이게 큰일 났잖아. 왜? 우리 조선 어떤 나라야? 억불승유. 고려라고 하는 불교 중심의 나라를 몰락시키는 명분이 뭐였냐면 부처의 사상은 고루하고 불교는 후지고 유학이야말로 진짜 빛나는 것이다. 조선을 세운 디자인한 정도전이 쓴 불시잡변이라는 책에서 불교를 조목조목 비판한단 말이에요. 왜? 당시 최고의 어떤 철학 사상이었으니까 그게. 그게 아니고 이제 불교를 혁파하고 부처를 믿는 것을 다 산속으로 쫓아내가지고 천민으로 만들고 만들어진 조선이니 억불숭유의 나라니 아무리 황제의 명령이라도 스님한테 가가지고 절하고 인사하는 거 못하겠는 거지. 그리고 그 선물을 황제의 선물과 같은 급으로 받아온 이 동부를 받아다가 임금한테 갖다 주는 순간에 나는 역적놈 되는 거지. 이 아주 그 아이러니하고 딜레마에 빠진 이것의 에피소드들이 뭐 재미도 있고 당시 조선 사회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좌냐 우냐라든지 나는 친미냐 친일이냐 혹은 뭐 반미냐 반일이냐 혹은 반중이냐 이딴 식의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또 투영되기도 하지. 과거의 역사지는. 읽어봅시다. 이번에 이 동불도 법왕이 달라이라마가 우리 사신을 위해 여행의 무상을 비는 가장 아름다운 패백으로 준 것이다. 선물이야.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부처와 인연을 갖는 일이 있고 보면 평생이 누가 되는 데다가 너 불상 갖고 왔지? 너 유학자 아니지? 너 이단이지? 너 유배가. 아무래도 너 불교 같아. 하물며 이것을 준 자가 번승. 번승은 뭐야? 여기 그 판철나마지. 사신이 이미 북경에 들어오자 그 패백들을 모두 역관들에게 통역하는 애들한테 줘버렸어. 왜?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가져가면 나 앞으로 커리어가 막히니까. 그런데 역관들도 역시 똥오줌처럼 더럽다고 해서 은 90냥이 팔아가지고 마두배들, 말몰이꾼들한테 나눠줬어. 이 은 90냥으로 마부들도 천민들도 평민들도 술 한잔 사 먹을 수 없다고 해. 왜? 괜히 그 돈 팔아가서 먹은 술 마셨다가 나중에 문제다 끌려가가지고 곤장 맞고 인생 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야, 종교와 사상을 얘들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불상을 외교적 선물을 받아왔는데 이 불상을 갖고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밑에 있는 하급 관리한테 넘겨버리고 하급 관리는 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었는데 밑에 있는 마부들도 종들도 그거를 술도 안 사 먹는 거야 그걸로. 연안박지원이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어때? 그래, 결백하다면 결백하다 할 것이다. 그치, 깨끗하다니네, 그래. 그래, 깨끗해서 좋겠다. 하지만 다른 나라 풍속으로 본다면, 뭐야, 이게 관점의 전환이지. 얘네들이 하는 짓하고 전혀 다른 거야. 이 조선 사신단의 일행으로 같이 따라붙은 이 연안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 눈에 볼 때는, 야, 웃겨 죽겠는 거지. 얘네들은 어디 있는 거야? 아집에.
자기 스스로의 좁은 세상, 성리학, 주자학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어서 생각해 볼 것도 없고 그런 것들과 연결되면 내 인생 꼬인다 라고 해서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이 열화라고 하는 이 세계의 중심 그리고 전체 세계에 온갖 그 뭐 낙타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온갖 군데에서 티베트 사람도 오고 어디 사람도 와가지고 섞여 있는 이 국제 도시에서 나는 조선인이네 라고 하고 아주 좋은 뜻으로 아름다운 선물로 준 것도 이렇게 팔아넘기고 버려버리는 그래 조선 놈들 참 결백하다면 결백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 풍속으로 관점을 전환해와라 니체의 퍼스펙티비즘이라고 하잖아. 관점주의. 새로운 관점에서 좀 봐라. 그러면 뭐래? 우리 조선 놈들 시골티 못 면한 거야. 아유 촌스러워. 이거지. 촌스럽다는 것이 촌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 시골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 이 거들먹거리는 문화민족이고 뭐라고 하는 이 생각, 이 굳어버린 생각이 가장 촌스럽다는 거지. 유연하지 못한 생각. 타인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 수용할지 모르는 이런 것들. 이 얘네들이 왜 이렇게 했냐? 조선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들어갔다 이거 갖고 들어갔다가 나 죽음을 면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어, 그래서 뭐 이 부분까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판첸라마한테 우리가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그이 황제의 상태를 봤더니 우리나라 쳐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 우리는 사신이 그 빌미로 운남성이나 귀주 같은 곳에 귀양살이 가는 것쯤은 하는 수 없을 거고 그러면 내 혼자 고구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서촉과 강남 땅 곧 밟게 돼요. 강남은 오히려 가깝고 저 교주 광준이 하는 곳은 연계해서 만연히 기대가 된다 하니 나는 큰일 났다? 아니지. 내 여행이 말할 수 없이 난만해지리라. 화려하게 필 거라는 거, 난만하다는 것은 꽃이 흐드러지게 벚꽃이 막 온 세상이 만발해가지고 흐드러지게 핀 것을 난만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그 팔촌 형님인 저 사신단 김명환 사신단장이 지금 황제가 자신의 스승한테 절하라고 인사하라고 했는데 그 인사를 저 중놈이라고 우리는 불교를 천시하는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모욕하는 인사를 안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분명히 단체로 귀양 갈 거라는 거야. 나 역시 박명환 우리 형님의 팔촌 형님의 육촌인가? 팔촌인가? 아니, 팔촌 형님의 자제 군관, 보디가드 같은 프리랜서로 왔지만, 아,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일베를. 그러면 어떻다고? 난 큰일 났다? 내 인생 끝났다? 아니지. 내 여행은 말할 수 없이 화려하게 피어날 거라는 거야. 하도 마음속으로 기뻐서 곧 밖으로 달려다가 동쪽 곁에 아래에 서서 이동을 불러내어 얼른 술 사오되 돈을 아끼지 말라. 내 이제 너와의 이별이다. 나 출발한다. 어디? 새로운 여행에. 거긴 어디야? 유배지. 죄인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글쎄요, 너희들이 이 책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 책이 뭐 쉬운 책이라서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그 연원 박지원의 글은 최소한 이 열알기에 수록된 것, 수록되지 않은 것, 뭐 허생전이라든지 호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당연히 만나야 되는 글들이고 중학교 과정에서도 당연히 어떤 뭐 호질이라든지 양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학교 과정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박지원과 그의 시대에 대해서 이 책은 물론 아주 깊이 있는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있는 책이어서 낯선 것은 맞지만 자꾸 이렇게 만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행 같은 거잖아. 낯선 책과 어려운 책과 자꾸 만나서
나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또 계기로 삼는 것이 독서의 의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충분히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설명을 한 것들을 바탕으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읽어가지고 이 책을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책은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아주 얇은 책이야. 그리고 그냥 수필이야. 천문학 이론이 있는 책이 아니야. 그래서 물론 뒤쪽에 좀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 맘잡고 읽으면 3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을 우리가 2시간에 나눠서 같이 설명을 할 거야. 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음 책이 프리드리 니체의 짜르투트란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 책이 어려워. 두껍지는 않지만 어려워. 그래서 가능하면 이 두 권의 책을 5월에 할 거니까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구해서 심채경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는 진짜 하루면 날 잡고 니네 5월 달에 쉬는 날 하루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 그러니 미리미리 이 짜라투타는 이렇게 말했다를 구해서 어, 힘들들을 넋지로 좀 읽어가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